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줄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리카도 모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노동 하나만으로 국제무역의 원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리카도 모형만으로는 무역을 하면 정말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시원하게 답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현실 세계를 조금 더 잘 설명해주는 특정 요소 모형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현실 경제에는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을 돌리는 기계, 즉 자본도 있고 또 농사를 짓는 땅도 있죠. 리카도 모형은 비교 우위라는 무역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최고지만 그래서 무역이 내 월급에는 우리 회사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데 이런 구체적인 소득 분배 문제를 다루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주인공들을 이 무대 위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카도 모형의 단순한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새로운 세계에는 두 종류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산업, 저 산업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 같은 친구고요. 다른 하나는 특정 산업에 발이 꽉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전문가 같은 친구예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정 요소 모형이 뭔지 공식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 모형은요, 리카도 모형과는 다르게 노동 말고도 자본 같은 여러 생산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산 요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일부는 산업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요소들은 특정 산업에만 딱 묶여있는 특정 요소라는 거죠. 유동 요소, 영어로는 모바일 팩터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저기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요소를 말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모형에서는 바로 노동이 그 역할을 맡을 겁니다. 반반에 특정 요소, 스페시픽 팩터는요, 한 산업에 딱 고정돼서 다른 데서는 쓸모가 없는 요소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의 조립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의 아주 비싼 장비 같은 것들이요. 이 개념이 처음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바로 슈퍼맨과 배트모빌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만 딱 기억하시면 유동 요소랑 특정 요소 개념이 머리에 확 박힐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동은 말이죠. 바로 슈퍼맨 같은 존재예요. 슈퍼맨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날아가서 도와주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 거기로 날아가서 일하고 반도체 산업이 잘 되면 또 그쪽으로 휙 날아가서 일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유동 요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X산업의 자본은 배트모빌 같은 거예요. 배트모빌은 배트맨이 고담시에서 활동할 때나 쓸모가 있지 이걸 갑자기 아이언맨한테 갖다 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Y산업의 자본은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죠. 오직 Y산업에서만 그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정 요소예요. 어때요?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좋습니다. 이제 개념은 확실히 잡았으니까 우리가 분석할 이 경제라는 게임의 규칙, 다시 말해 모형의 기본 가정들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경제학 모형에서 이 가정이라는 건 복잡한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는 약속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설정한 세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물건, X제와 Y제만 생산된다고 약속해요. 둘째, 생산에 필요한 요소는 노동 L, X제 생산에만 쓰이는 자본 KX, 그리고 Y제 생산에만 쓰이는 자본 KY,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노동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슈퍼맨, 즉 유동 요소고요. 자본은 각 산업에 묶여있는 배트모빌과 아이언맨 슈트, 즉 특정 요소인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어서 기업이나 소비자나 모두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겁니다. 자, 이 모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함수를 한번 크게 들여다볼까요? 이 수식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X는 X, LX, KX.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X라는 물건의 생산량은 X산업에 투입된 노동자 수, LX와 X산업의 자본량, KX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아주 간단한 뜻입니다. 즉,
투입이 있어야 산출이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그냥 수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게임의 규칙도 다 정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보죠. 이 모형에서 가장 흥미지진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슈퍼맨, 즉 노동자들은 과연 어느 산업으로 날아가서 일하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메커니즘이 될 겁니다. 모든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수식이 바로 기업의 이윤을 계산하는 방정식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원래는 아주 간단해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다는 뜻이거든요. 자,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시죠. 자, 이 첫 부분을 한번 보세요. PX 곱하기 X. 이건 상품 가격에다가 판매한 개수를 곱한 거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총 금액, 즉 총 수입을 의미합니다. 빵 한 개에 1,000원인데 100개를 팔았다면 총 수입은 10만 원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빼는 W 곱하기 LX. 이건 뭘까요? W는 임금, LX는 노동자 수니까 직원들 월급으로 나간 총 비용, 즉 총 노동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윤이라는 건 이렇게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나머지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기업은 과연 노동자를 몇 명이나 고용해야 이윤을 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즉 NPL이라는 개념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NPL은 뭐냐면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을 뜻해요. 기업은 합리적이니까 노동자 한 명을 더 써서 추가로 벌어들이는 수입, PX 곱하기 NPLX가 그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 W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고용하겠죠. 더 뽑으면 손해니까요. 이게 바로 이 모형의 핵심적인 고용결정 원리입니다. 자, 이 생산 곡선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가로축은 투입된 노동자의 수, 세로축은 총 생산량입니다. 보시면 노동자를 더 투입할수록 생산량 자체는 늘어나는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즉, 노동자 한 명을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생산량, 즉 NPL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좁은 식당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동선이 꼬여서 비효율적인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그래프가 특정 요소 모형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양쪽은 각각 X산업과 Y산업의 노동시장을 나타내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저 곡선들은 노동자 한 명이 퀴가로 만들어내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지점 E,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이 경제가 안정을 찾는 균형점입니다. 이 균형점 E가 의미하는 바가 대체 뭘까요? 바로 X산업의 임금과 Y산업의 임금이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임금이 같아져야 할까요? 그렇죠. 노동은 슈퍼맨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유동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X산업의 임금이 더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Y산업의 노동자들이 전부 나도 X산업 가서 일할래 하고 옮겨가려고 하겠죠. 그럼 X산업에는 노동자가 넘쳐나서 임금이 떨어지고 Y산업은 사람이 부족해서 임금이 올라갈 거예요. 이 과정은 두 산업의 임금이 정확히 같아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복잡한 모형을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이 모형이 대체 현실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 왜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할까요? 이 모형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특히 소득 분배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해 줍니다. 이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국제무역은 한 나라 안에서도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즉, 무역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 즉 승자가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사람, 즉 패자도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통해 무역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 묶여있는 특정 요소인 자본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의 주주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다른 산업에 묶여있는 특정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항상 그렇게 뜨거운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정 요소 모형 배우면서 수식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와서 역시 경제학은 어려워 하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경제학 모형들은 복잡하게 얽힌 세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는 여러분만의 슈퍼파워가 될 겁니다. 이제 신문기사에 나오는 무역 분쟁이나 소득 불평등 문제를 볼 때 여러분은 예전과는 다른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경제학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